자, 이번 시간에 논의드릴 주제는 계약의 성립 그리고 소멸 등에 관한 주제, 성립에 관한 부분을 검토할 텐데 계약의 성립에게는 100% 1년에 한 문제 구성이 되고요. 많이 나오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계약의 성립. 자, 기본적인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의 합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청약은 이런 식이죠. 내 부동산을 1억에 사시오라는 것을 청약이라 부를 테고 그 부동산을 1억에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승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어떻다? 계약이 성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어떻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굳이 해석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은 이것은 유효한 법률 행위다라는 의미가 될 테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무효인 법률 행위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지문 중에 이런 거 있었죠.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서 바로 무효에 해당이 되게 된다. 아무런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될 것이고요. 가끔 이제 한 6, 7년에 한 번씩 답을 뽑는 질문, 교차 청약에 대한 계약의 성립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가 됐을 때 이 두 개의 청약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했던 그 시점에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 같은 걸 공부할 때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기본적으로 도달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두 개가 상대방에 도달했다. 뭔 소리냐면 갑이라는 사람하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1억에 사시오라는 청약을 하게 될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얘가 5월 1일 날 편지를 발송을 하고 편지 도착하는 게 5월 3일 날 도착을 했다 하십시다. 자, 그런데 이번은 별개 문제로 을이라는 사람이 자, 뭘 해요? 또 1억에 나한테 파시오라는 청약을 5월 2일 날 하고 이 편지가 5월 4일 날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쪽에서 사시했을 때, 좋습니다. 사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죠. 둘 다 청약만 했습니다. 그리고 교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동일하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이때 계약의 성립 시기는 언제? 5월 4일이 되면 어떻다?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두 개의 의사표시가 모두 도달한 시점. 그러면 나중에, 자, 출발한 의사표시가 언제 도달한 그 시점에 그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교차 청약에 따른 계약의 성립에서 요거는 이제 문장 하나로 보통 하나 구성을 하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요 그대로 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사 실현에 따른 계약의 성립 거의 구성되지 않습니다. 자, 남대문 가서요. 자, 노점 하시는 분들이 티셔츠 10,000원에 2장 이런 식으로 큰 소리 칩니다. 까만 봉다리 담으시라라고 했을 때 어떤 아줌마가 그 얘기를 듣고 까만 봉다리에 만약에 티셔츠 2장을 담았다라고 하면 어떻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의사 실현에 따른 계약의 성립해서 자, 어떤 내용을 보면 이런 식이죠. 청약자의 의사 표시, 그다음에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따로 필요치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 즉 까만 봉다리에다가 티셔츠 2장을 담았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다? 이미 매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청약의 의미하고 승낙의 의미를 가지고 지문 구성을 하거나 또는 가끔 어렵게 구성을 할 때, 좀 특이하게 구성할 때 교차 청약에 따른 계약의 성립이라고 해서 두 개의 의사표시 중에서 늦게 도달한 의사표시가 그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어떻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교차 청약에 따른 계약의 성립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계약은 청약 그리고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됐을 때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이 청약의 의미라고 하는 거, 그 중에서 상대방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이라는 것도 다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국 영화, 미국 같은 데서 만든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집 앞에다가 세일 이렇게 써놓은 경우가 있어. 그래서 3만 불에 이 주택을 팔겠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왔든 간에 3만 불에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어떻다? 그때 바로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자, 근데 이게 뭐죠?
3만 불에 팔겠다라고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여놨다고요. 근데 누가 와서 3만 불에 사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근데 피부색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뭐 등등등의 이유로 못 팔겠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어떻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이라는 것도 다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이슈요. 자, 이 청약이라고 하는 거, 자,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다가 3만 불에 팔겠다라는 청약을 했다면, 자, 그걸 본 사람에게 이미 청약은 다 도달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 또는 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 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 내용 아니고요. 자, 매도인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 X 부동산을 자, 을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팔겠다라는 청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자, 지금 나중에 을이라는 사람이 사겠다는 승낙을 했다는 전제하에서 청약은 5월 1일 날, 승낙은 5월 4일 날 해서 도달한 게 5월 4일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승낙이 도달하게 되면 이미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근데 그 사이에 갑이 사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도 계약은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왜? 청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은 당연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게 등기법을 보시게 되면 꼭 그런 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도인이 청약을 해놓고 결국 계약이 성립했는데 중간에 뒤져버린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이제 상속인이 바로 이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누구 갑을 대위하여 뭘 할 수 있다.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내용을 등기법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제한 능력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미성년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성년자가 미성년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개념이 뭐예요?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것은 법원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또라이라고 해서 가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을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은 완전히 노망이 나서 의사표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라고 법원에서 인정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용어예요. 피한정 후견인은 가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피성년 후견인 완전히 정신이 빠져있는 사람을이라고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래서 이 사람이 한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이 부동산을 정신이 이미 오락가락한 거야. 그래서 1억에 팔겠다고 청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이게 웬 떡이냐라고 해서 승낙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법원에 의해서 이 사람은 성년 후견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도 기존의 청약은 유효한 것이고, 그리고 이때 계약은 이미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간에 사망하거나 중간에 상대방이 도달했다는 전제합니다. 이때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 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도달했으면 어떻다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마음 바뀌어서 철회하는 것은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효력이 발생해 버렸다고요. 해놓고 나서 마음 바뀌어서 나 바꿀래. 이건 인정되지 않는다. 뭔 얘기냐면 갑이 을한테 1억의 물건을 사시오 청약을 했고요. 을이 1억에 사겠습니다라는 승낙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이걸 2억에 팔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존에 이미 도달했는데, 자, 1억이라고 하는 청약가 매도가가 도달했는데 중간에 아까 1억 했던 거 나가리고 다시 나 2억으로 바꿀래. 이런 것은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현실에 있어서는 그런 게 이제 먹힐 수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떻다고요? 이미 도달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철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개업 관련해서 항상 이슈가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매도인이 3억의 물건을 팔겠다라고 이렇게 청약을 해놓은 꼴이야. 자, 아까 우리 위임계약, 중개계약을 통해서 맡겨놨어. 그렇고 나서 자, 매수인이 3억에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지금 매도인한테 물어봤어요. 어떨 거냐? 그래서 팔겠다고 또 얘기했어. 근데 이제 그러면 의사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 이틀 후에 씁시다라고 이렇게
있겠는데 하루 있다가 나 생각 바뀌었어. 이제 2억, 3억 5천에 팔 거야. 이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계약은 어떻다?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계약은 성립했기 때문에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다르게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현실에 있어서는 그냥 계약서 쓰기 전이면은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쇼부를 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이제 법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어떻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제가 요 근래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이제 물건을 사는데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막상 계약서 쓰기 하루 전날 계약금까지 다 교부가 된 상태였어요. 만약에 3억에 사기로 했다. 3천만 원 계약금을 지불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계약서 하루 쓰기 전날 갑자기 중개업소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와가지고 좀 이제 한 2천만 원 더 올려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이미 계약은 성립했는데 뭔 소리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중개업자하고 한번 얘기를 통화를 해달라. 중개업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매도인이 많이 바뀌어갖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민법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미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계약은 성립한 거야. 그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돼? 해약하면 계약 해제를 하거나 나머지 소송 과정에서 뭐 다투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뭘 얘기를 하고 지랄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전화를 끊어버렸지다 해서 말이 안 통한다는 거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중개보수를 받아야 되니까 적당히 조율해서 얼마 이제 2천만 원 올려달라고 했으면 1,000만 원만 올려주고 이렇게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계약은 이미 성립하셨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손해배상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나한테 그런 걸 왜 시키냐고 나한테 왜 물어보냐고 그럼 나는 법대로 얘기를 해주지. 그래도 제일 웃긴 게 중개업자가 그걸 알고서 그런지 모르고서 그런지 모르는데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그래서 하여튼 살다 보면 그런 가끔 마주치는 일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미치겠다니까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안 듣고 심지어 다른 중개업자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 가서 얘기를 내가 그 사람도 가르치는데 환장하겠다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본적으로 처리 안 됩니다. 어디서나 처리 안 됩니다. 나중에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했을 때도 어떻다? 이미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 관계에서 입을 닥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법을 통한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미 도달하면 어떻다고요?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미 도달하면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청약이 소멸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하는 사람이 1억의 부동산을 팔겠습니다 라고 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죠. 이거 일주일 내에 답을 다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따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낙기간을 정했다면 그 승낙기간 일주일 지나면 어떻다? 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을 때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뭔 소리냐면 20년 전에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1억에 사시오라고 청약을 했어요. 그리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청약서를 가지고 있다가 20년 지난 상태, 즉 그 사람이 땅값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예, 1억에 사겠습니다라는 승낙서를 보냈을 때 요건 이제 법원의 판사가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면 어떻다? 기존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뭐 이 정도의 내용. 그래서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청약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요. 특히 철회 못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나중에 이 철회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인정이 안 되고요. 제 기억에 남는 철회는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계약의 무권 대리에 있어서 선의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어떻다? 철회할 수 있다. 이게 딱 하나 제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논리 구조가 다 어떻다? 다 철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세팅이 되셔야 돼. 그냥 거의 개별적인 항목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기본적으로 다 철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가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승낙 볼까요? 자, 여기 좀 특이한 것이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청약자가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승낙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식의 청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라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내 부동산을 1억에 사시오라는 청약을 하게 됩니다. 너 일주일 내에 답 안 하면 그냥 1억에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거.
요건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약이라고 하는 거. 자, 청약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자, 지금 이의를 제기하자면 승낙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이제 무식한 얘기가 될 텐데 이런 것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요걸 가지고 지난번 29회 때인가 답을 뽑았던 질문 좀 이따 교재 가지고 확인해 드릴게요. 자, 상대방 볼까요? 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이라는 것은 효력이 없다. 앞에서 청약은 어떻다?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청약할 수 있다. 자기 집 앞에다가 이렇게 팔겠습니다. 플랜카드를 붙이는 거, 그 청약은 유효하다. 그런데 승낙이라고 하는 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뭔 소리냐면, 자, 만약에 안양시에 소지하는 분이 플랜카드를 딱 붙이게 됩니다. 뭐라고? 이 안양시에 나온 매물을 내가 다 사겠습니다. 라고 하는 플랜카드, 이런 것은 어떻다?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럼 미친놈이 있을까만은서도 어쨌든 시험용으로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가능하지만은 승낙이라는 것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이라는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할 것. 자, 계약이 성립 여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미 봤던 얘기죠.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승낙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게 되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지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큰 의미였고요. 효력 발생 시기, 승낙도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때는 항상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자, 지금 16년 동안 한 번 나왔던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격지적인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발신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입니다.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X토지를 지금 강릉에 사는 을한테 매도 청약을 하게 됩니다. 강릉에 사는 사람한테 사라고. 자, 토지 소재지는 제주도에 있고 서울 사람이 강릉 사람한테 이 토지를 사라라고 청약을 하게 됩니다. 자,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지금 5월 1일 날 편지를 보내면서 자, 지금 5월 7일까지 답을 다오라고 이렇게 승낙 기간을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공부한 바에 따르면 5월 7일 넘어서게 되면 어떻다? 이 청약은 효력을 잃기 때문에 5월 8일 날 만약에 사겠다라고 해봤자 어떻다? 어차피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 청약할 때 승낙 기간을 정해놨으니까 그 기간 내에서만 어떻다? 청약은 유효하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핸드폰 안 쓰고요. 편지로 청약을 했다 하십시다. 자, 편지로. 핸드폰 써버리면 바로 의사표시가 도달해버리니까 안 되고, 통화도 안 되고, 편지로 청약을 하고 편지로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5월 7일까지 답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하필이면 이제 5월 7일 날 그날 편지를 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5월 8일 날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계약이 성립하게 될 것이냐? 성립하게 됩니다. 원래 자,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원래대로 치면 같은 동네에 살거나 핸드폰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을이라는 사람은 5월 7일까지 승낙을 해야지 계약이 성립하게 될 것인데 이 사람이 편지를 통해 등기우편을 통해서 5월 7일 날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고 대신 어떻다고요? 5월 8일 날 도달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도달됐다는 전제 하에서 실제 승낙의 의사표시 어떻다? 발송했을 때 이 격지적인 계약에 있어서는 승낙의 의사표시 발송했을 때 성립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5월 8일 날 도착해서도 5월 7일 날 발신한 것이 입증이 되게 되면 어떻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다 도달주의입니다. 유일하게 발신주의라고 하는 것이 격지적인 계약.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약이 아니라 승낙이라고 하는 것. 청약이 아니라 승낙이라는 것은 발신했을 때 어떻다? 그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청약을 했습니다. 1억에 사십시오라고 청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 9천만 원이면 사겠습니다. 라는 식의 승낙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또, 아까 5월 7일까지 답을 주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월 10일쯤에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라고 하면, 이게 연착된 승낙이라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1억에 사시오라고 해서 누가 바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청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까지 답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유효하다라고 전제를 했는데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5월 8일날 편지를 보낸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연착된 늦게 도착한 승낙이다라고 할 것이고 연착된 승낙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이때는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즉 나한테 이 부동산을 1억에 파시오라는 청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정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청약이라고 하는 거. 자, 먼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청약할 수 있다. 이 청약의 의사표시, 우리가 민법에서 의사표시는 기본적으로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미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철회하는 거 허용되지 않고요.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면 그 사람이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사망하여도 그 의사표시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하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이 있어서 그 기간 지나게 되면 어떻다? 이 청약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 자, 요건 이제 법원의 판사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해야지, 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청약은 소멸하게 된다. 자, 승낙, 특이했던 개념 명제 있었죠? 승낙이라고 하는 거. 자, 청약자가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승낙을 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조항은 상대방을 어디다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이했던 거, 아까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가능하지만 승낙이라는 것은 어떻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도달했을 때 계약은 성립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겹치지 않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승낙의 통지가 발송됐을 때, 물론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발송했을 때 그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200페이지부터 지문 몇 개 체크를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페이지 핵심 지문 첫 번째 박스를 보게 되면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을 했는데 갑이 팔라고 청약을 했는데 을이 이에 대해서 대금을 낮추어서 승낙을 한 경우 이때는 어떻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자, 그래서 성립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고요. 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 어떻다?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2번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을이 곧 그 1억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갑,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한. 틀렸죠? 자, 의사의 합치가 없습니다. 갑은 팔겠다고 했지 특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3번이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불합의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틀렸고요. 자, 요건 취소에게는 우리 민법 총칙이랑 관련되어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는 세 가지. 바로 제한 능력대의 법률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만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바로 아예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것이고 계약이 성립하면 유효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명제도 마찬가지야. 앞에서부터 지문을 읽게 되면 뒤집니다. 말려버려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 명제가 있으면 세 개, 바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요 세 개만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요건 이제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시게 될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내용을, 자, 조문을 좀 읽지 좀 말고 몇 개 외운 걸 계속 대입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뭐 문제 풀어보고 뭐 안다고 문제를 풀어봐요. 그 웃기지도 않은 작태입니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기본 맥락을 외우셔야 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민법 전반에 걸쳐서 세 개밖에 없어요. 자,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외워야 된다고. 근데 취소할 수 있다 앞에 그 다른 게 들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명제는 어떻다? 틀렸다. 굳이 해석하면 계약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없다라면 아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어떻다? 무효가 되는 것이지 이걸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할 것. 4번 질문이요.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자, 앞쪽은 교차 청약처럼 얘기했다가 뒤에 발송된 때 틀렸죠? 다 모두 도달했을 때 어떻다? 계약이 성립한다. 해서 발송된 때까지는 뭐라고요? 도달한 때 교차 청약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해냈네요. 그 밑에 두 번째 박스. 자, 아파트의 분양 광고는 청약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이 얘기 지금 오늘 공부하신 내용과 아무런 관련 없는 얘기 하나 기어 나와 있습니다. 시험 보실 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자기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위 청약 유인이 맞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런 지문들 무조건 1년에 한 개씩 꼭 그 문제에 이상한 지문씩 던져놓으니까 이상한 거 찍지 마실 것, 의미하려고 하지 마시고 2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틀렸죠? 자, 우리가 물건, 창고, 땅을 하나 팔기 위해서 플랜카드 붙여놓고 이 땅을 얼마에 팔겠습니다. 이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이고 이때도 다 유효하다라고 할 것. 다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무효라고 그랬었고요.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므로 청약을 할 때 상대방이 특정돼야 된다. 다시요. 자,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건물 하나 팔려고 자기 건물 앞에다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자, 자, 건물 팝니다. 전화번호 써놓은 건물주 핸드폰 번호 써놓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에 해당이 됩니다. 4번 청약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두 달 전에 사망했을 때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도달만 하면 어떻다? 자, 도달 전에 사망을 하든 도달 후에 사망을 하든 청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성립하게 된다. 그다음에 5번 점은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오른쪽 페이지 6번 지문이요. 격지자 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요? 무조건 안 돼. 청약 처리는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가셔야 된다고. 항상 도달했다는 전제가 쌓이면 어떻다?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처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뒤를 보는 거야.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처리할 수 없다. 뒤를 보셔야 된다고. 격지정하는 계약의 청약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딱 생각을 한다고. 뭐 한다고 생각을 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처리할 수 없다. 아니 이게 새롭게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지문들이고 이런 지문이 나오면 수험생들이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격지정한 멀리 떨어진 사람 간의 청약은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머리도 안 좋으면 뭘 생각을 해. 그냥 단순화시켜야 돼. 앞에 수식어를 계속 깔아준다고. 계속 깔아준다고요. 계속 깔아주니까 예를 들어서 함정 파볼까요? 제한 능력자의 청약은 철회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싸가지 없는 놈의 청약은 처리할 수 있다. 맨날 입 벌리면 거짓말 하는 사람의 청약은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툭툭 건져준다고. 그럼 막 생각해. 잠깐만, 싸가지 없는 놈이 청약을 했어? 그러면 처리를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겁나 착한 새끼가 한 청약은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잠깐만, 착하면은, 얘기가 이렇게 간다고, 자꾸. 제한 능력자의 청약은 처리할 수 있다. 그럼 또 가슴이 저먹해. 잠깐만. 제한 능력자는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얘는, 뭘 생각을 해 아는 게 뭐 있다고 외우시라고요. 처리할 수 있다 없다? 답을 외우시라고.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처리할 수 없다. 민법 보면 민법 총칙에서 한 번 처리하는 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걸 갖고 거기까지 어차피 또 잊어먹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외울 게 뭐라고요?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처리할 수 없다. 이 철회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이미 도달이 됐다는 전제가 쌓였을 때 철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도달 안 했는데 무슨 철회를 하냐고. 도달했는데 없는 걸로 치자. 이게 뭐라고요? 철회라고. 그러니까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 도달하기 전이다. 그럼 철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요.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철회할 수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7번 질문.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4. 승낙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났을 때 계약은 성립한 아니라고요. 미친놈이 편지를 보냈다고. 자, 당신 아파트를 10억짜리입니다. 1억에 사겠습니다라는 매수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도착했어. 그런데 이제 거기다 사족을 하나 다 하는 거야. 일주일 내에 이거에 대해서 답을 안 하게 되면 당신이 팔겠다는 승낙을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은 어머 집주인 야야 난리 났다. 빨리 이제 거절하는 승자 거절을 해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쓰레기 버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 승낙을 하지 않게 되면 승낙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식의 청약은 어떻다? 효력 자체가 없다. 즉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미친 짓거리 한 놈이 있었단 얘기야. 10억짜리 아파트 소유자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기야, 내가 당신의 부동산을 1억에 사겠습니다. 10분 내에 사겠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마음이 크게 상하시겠지만 일주일 내내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게 되면 당신은 승낙을 했던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무슨 이게 행운의 편지냐고. 편지를,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편지가 왔을 때, 일주일에 거절 안 하면 이게, 이렇게 팔리는 거래. 빨리 답변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미친놈이 보낸 편지는 찢어서 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했던 얘기 자체는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답이 됐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박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안양시 2위에다가 에드블룸 띄웁니다. 뭐렇게? 지금 내놓은 물건은 내가 다 사겠다. 이런 승낙은 없다. 효력이 없다. 두 번째, 격지작은 계약에 있어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격지작은 하게 되면 마음이 설레인다고. 아니, 기본적으로 다 어떻다?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특이한 거 있었죠? 자, 격지작은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발송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요 얘기. 그래서 이 별것도 아닌데 지금 이제 내용이 없다 보니까 계속 토시를 바꿔지게 써냅니다. 3번 질문, 격지작은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가볼까요? 약간, 자, 격지작은 계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승낙의 통지가 있다. 도달됐습니다. 그럼 이제 발송됐을 때 그때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승낙은 어떻다? 발송됐을 때 성립한다. 승낙은 뭐라고요? 발송됐을 때 성립하게 된다. 자, 4번 질문. 청약과 승낙은 각각 발송 시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청약은 발송했을 때가 아니라 도달했을 때. 승낙도 뭐예요?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격지작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어떻다? 이때는 특별히 발송했을 때 그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5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서 승낙한 때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변경을 간성한 조건을 간성한 새로운 청약으로 의제하게 된다. 내 부동산 1억에 사시오라고 했는데 9천이면 사겠소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새로운 청약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예, 그 정도. 6번 지금 마지막이네요. 계약의 합의 해제에 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의 조건을 붙여서 승낙할 때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옳은 표현. 좀 표현이 어렵네요. 자, 앞에 합의 해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조건을 붙인 승낙이라는 거 바로 그러면 어떻다?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 정도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계약의 성립에 관한 주제였었고요. 자, 그리고 중간 얘기는 별 필요 없고 여러분 교재 이제 좀 이따가 잠시 끊었다가 204페이지 계약의 소멸이라는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